일단 우리 거는 2017년 6월 거고 등꽃 자체가 이게 되면 일단 92점 정도니까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오답이 제일 높은 거는 15번 오답이 가장 높습니다. 15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게 전체 오답 순위 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2번의 오답이 두 번째 5번대 두 개 오답률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비문학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는 39번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39번은 오답률이 사실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마 41번은 이쪽도 좀 오답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헤매면서 조금 찾는데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뒤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 촉박해서 아마 풀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문학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는 34번 하고 네, 34번하고 뒤에 있는 44번 이 두 개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김용택님 것도 간간히 나와요. 이 시가 요새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2020년 정도의 전공반에 보면 조금 많이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새 조금 생각보다 좀 빠지긴 합니다. 일단 요 정도가 오답률이 높은 거 그리고 공범제는 12번, 15번 이 두 개 일단 볼게요. 나머지는 질문 받고 없으면 오답률에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12번은 결국은 형태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형태소는 어쨌든 크게 보면 네 가지잖아요. 자립, 실질, 의존, 형식 이렇게 네 가지죠. 그리고 하나마다 반드시 두 개씩 들어갑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2번 전체 한번 분석해 볼 때 어차피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밭을 맨발로 뛴다. 풀밭을 맨발로 뛴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가장 기본은 큰 띄어쓰기 위주는 무조건 띄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사들은 반드시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 풀과 밭도 원래 합성어잖아요. 그럼 얘도 나눠야죠. 맨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합성어고 예를 들면 얘는 타생어잖아요. 그러면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뛴다는 기본형 자체가 뛰다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지금 니은 들어간 거니까 얘는 뛰에다가 니은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야죠. 세 개를. 그러면 반드시 체험들은 다 뭐가 돼? 의미를 가지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될 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조사들은 당연히 혼자 못 쓰고 의미도 따로 가지지 않는 거니까 형식이다. 그 다음 얘네들은 둘 다 어미니까 당연히 의존되고 형식입니다. 보일 때 문법연수 할 때 배웠죠. 시간에 들어가는 형태는 전부 다 어미라고. 그럼 얘는 의존되겠지만 어간이니까 의미 있는 거죠. 이제 요거 하나. 파생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는 접사잖아요. 그럼 얘는 의존되고 의미를 안 가지죠. 그래서 형식에 들어간 거를 보면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형식입니다. 형식이면 무조건 이전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정답 되게 쉬워요. 물론 이거는 지금 수업이니까 나눈 거지 실제 시험 볼 때 이거 이렇게 쭉 나눌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연히 하면은 그냥 찾아가야 되고 안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1번에 볼 때 풀밭 대신에 꽃을 넣거나 밭 대신에 빛을 넣으면 당연히 뜻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둘은 나눈 게 맞아요. 방금 형태소 분류할 때. 그 다음 맨발의 매는
발과 옆에 뜻을 더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쵸? 매는 지금 나눠서 하나의 형태로 따로 보는 거죠. 접사니까. 그 다음 뛴다의 니은 대신에 엇을 넣으면 동작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기 때문에 니은도 하나의 형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시제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어미 따로 봐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어만어미잖아요. 하지만 이 니은은 뭐예요? 이거 선어머라고죠. 그러니까 선어머는 어쨌든 따로 형태에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수의 개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자립 형태수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풀, 밭, 발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근데 실질적 뜻이 없고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형식 형태에서 얘기한 거니까 6개가 돼야죠. 그거 정도 5번. 근데 귀찮긴 하지만 결국에는 5번까지 볼 때 4번까지 확실하니까 그냥 5번 정도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5번이 1번에 2번 쪽에 있을 때는 정말 5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결국은 이 짓거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내년도 정도가 되면 이거 지금 예문 하나 나온 거잖아요. 예문이 좀 더 길거나 아니면 5개짜리 예문을 다 줘요. 그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는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오지만 형태소 자체를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또는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어간 들어가는 거. 얘는 어간도 들어가지만 얘네도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 정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해요. 결국 순서문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5번 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기 설명 참고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적절한 것은 중세국어 인문형 종결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상인칭 경우에는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는 리은고, 리을과 같은 오형의 어미가 사용되었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는 리은과, 리을과 이런 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2인칭의 경우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니은다가 사용되었다. 근데 이 문제 틀린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물음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 공부하라고. 이게 그런 형태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물음말 자체라는 게 물음말도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음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의문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자체가 물음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했어? 누가 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 보면 부처 3인칭이죠. 일단 너가 아니면 다 3인칭이겠죠. 나는 어차피 1인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네? 보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까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물음말이 없죠. 그러니까 니은가가 쓰는 게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1, 2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뒤에 니은을 보면 누구의 배웠는가? 근데 너라고 했으니까 이거 2인칭이죠. 그러니까 2인칭 경우 물음말 상관없이 무조건 니은다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3점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점을 줄 수가 없는 게 그냥 단어 뜻 갖고 보는 건데 물음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소비성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거 생뚱맞게 왜 나왔냐면 어떤이라고 해서 이거 물음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음말이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물음말 자체를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맨 마지막에 고가 나온 이유는 물음말이 있으니까 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3인칭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애들이 물어볼 때 이거 왜 나왔어요? 왜 나왔긴 정보 주려고 나온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3에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정보는 조금씩 빠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8월의 교재는 일단 9월 제가 저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월 모의고사만 제가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중대나 이런 게 좀 가미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문법 문제 2개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혹시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나 문제 있나요? 그럼 걔를 먼저 볼게요. 없으면 그냥 제멋대로 할 거고 41번이에요. 41번 그러면 이거 지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42번이 어차피 지문 연결된 거 아니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38번은 눈에 보이거든요. 어차피 1번이 없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39, 40, 41 이렇게 세 문제를 봐볼게요. 요건 지문 좀 볼게요. 좀 필요한 게 있고 41번 같은 경우에 귀찮기만 어떤 식으로 더해야 될지를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39번 자체를 3점 안 준 이유가 뒤에 있는 41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1문단은 굳이 안 읽을게요. 자, 2문단부터 가보세요. 자, 국내 총생산, 다른 말로 GDP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 및 용역의 긍정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한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생산이란 생산량의 부가가치의 총합을 말하는데 부가가치란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에서 중간에 쓰인 투입량의 형태를 뺀 가치이다. 빵을 파는 제과점에 1년 매출액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나 달걀 등의 각종 재료와 연료, 전기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중간 투입물을 사는 데는 2천만 원이 들었다면 제과점은 결국 1,000만 원의 부가가치, 1,000만 원의 가치만 부가를 생산한 것이다.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빼지 않고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더하면 어떤 부분은 중복 계산되어 실제 생산량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제과점 주인이 방앗간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샀으므로 이 생산량을 그대로 더하면 밀가루 가격이 2번 계산되는 셈이다. 그럼 부풀린다는 얘기죠. 또 방앗간 주인이 농부에게 밀을 샀기 때문에 제과점 방앗간의 생산량이 농부의 생산량까지 보태면 밀의 가격이 3번 계산되고 그러면 부가된 가치만을 더해야 제대로 생산량이 나온 것이다. 안 그러면 뭐 할 거니까? 금액이 부풀려질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국내 총생산에 관한 내용을 했잖아요. 다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총생산 두 번째 문단에 있구나.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빼라고 했죠. 여기까지 보고 39번을 볼게요. 39번은 딱 A만 보면 되니까. 그럼 보기는 나오죠. 가구가는 빵 한 가지만을 최종 생산물로 하는 나라로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매출에 나타내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지금 보면 시작.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2억. 그 다음에는 3단계는 20억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농부에서 방앗간 주인 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밀가루 자체가 제과점 쪽으로 갈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농부는 중간 투입물이 없이 밀을 생산하고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 투입물은 밀가루 하나라고만 가정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냥 취업되는 게 많은 거예요. 농부는. 근데 방앗간 주인 자체는 분명히 뭐였어? 12억이라는 돈이 이사이, 20이라는 돈이 이사이 아까 A를 볼 때 분명히 뭐 하지 말랬어? 2번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거 7억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12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5억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은 똑같잖아요. 12억이니까 이사이는 결국 뭐가 똑같아요? 8억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농부는 7과 연결되는 거고 방앗간은 5와 연결되는 거고 제과점은 8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답 누구밖에 없어?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사람은 제과점 주인이고 실제로 총 생산량은 20억. 이렇게 된 게 맞겠죠. 왜? 다 합치면 실제 20억 나오잖아요. 전체 합치면. 그죠? 7, 5, 8 합치면 20억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더하고 빼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사칙연산이 가끔씩 나온다는 거죠. 이게 41번 좀 골때기 나오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자, 국내 총생산의 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생산량을 계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재가 소비되면서 하락한 가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제과점을 예를 들면 오븐, 반죽기 등이 자본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밀가루와 다르게 생산물에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를 가리켜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기계가 자꾸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 처음에 1,000원 주고 샀어도 내가 사용하고 1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500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얼마 떨어질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무조건 떨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자, 국내 총생산에서 그렇게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내 순생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거를 GNP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내 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감가상각을 모두 빼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국내 총생산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보통 국내 순생산보다 국내 총생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체의 계산법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가상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해요? 국내 순생산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한다? 정확성 자체는 어쨌든 좀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순생산보다. 그리고 이거를 NDP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국내 총생산의 국내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국내는 한 나라 안의 국경을 의미하는데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생산자가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외국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생산자가 자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 생산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 일자리와 더 일하는 사람도 많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의 생산량 전체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자국 기업은 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은 캐나다, 브라질, 인도의 경우는 국내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보다 많다. 반면 국내에 영업하는 외국 기업보다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더 많은 스웨덴, 스위스는 국민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 총생산의 거예요.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키워드들만 파악하고 있다 문제 필요할 때 따라봐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또 GNP라고 하죠. 굳이 지금 영어를 같이 쓰는 이유는 어차피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문단이죠. 보통 국내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보다 더 자주 쓰인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 총생산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생산활동 수준이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 나라의 경제가 갖는 장기적인 저력을 측정하기에는 국민 총생산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자국민과 자국기업의 생산량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보다 크다고 할 때 단순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 알고 싶다면 국내 총생산이나 국민 총생산을 1인당 생산량 환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왜냐면 인구가 중국처럼 많은 나라는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 자체를 많이 또는 생산을 그냥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짜 부자다 아니다, 그 나라가 정말 윤택하다 아니다는 1인당을 나누는 게 가장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은 일부의 생산량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돈으로 계산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금동이나 주부의 가사노동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면 영세한 자금동이나 주부의 가사노동은 돈으로 환산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40번 정답 나오죠. 기억 다음에 볼 때 분명히 나오잖아.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금동, 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한다. 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거래되는 것으로만 계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번 정답 2번밖에 안 나오죠. 정확하게 시장 가격으로만, 즉 거래될 수 있는 시장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영세한 자금동은 또는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니까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40번 정답 끝나. 자, 더 안 보고 이제 41번 봐도 돼요. 나머지 거는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럼 41번. 윗그래 바탕을 보기 인하느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결국은 어떨 때는 총생산을 따지고 승산을 따지고 국민 총생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자, A국 자체와 B국이 나오죠. 그리고 180조, 그 다음 170조, 210조, 그 다음 110, 그 다음 180, 그 다음 180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국내 총생산.
국내 생산이라고 하고 NDP라고 돼 있고 마지막이 국민 총생산이라고 돼 있고 GMP라고 돼 있죠. 자, 1번 자본재의 감가상각은 비국이 더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따지는 게 분명히 어디 나왔어요? 세 번째 문단 나왔죠. 세 번째 문단에서 아까 분명히 물건 자체를 쓰면 쓸수록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A에 볼 때 그걸 감가상각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 그거를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내 순생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고 이거를 뭐 국내 총생산보다 더 정확하다 라고 되는데 그럼 1번은 뭘 갖고 봐야 돼? 자본재의 감가상각은 비국이 더 크다 라고 돼 있잖아요. 뭘 봐야 돼 이거? 맞춘 은경님 이걸 뭘 봐야 될까요? 국내 총생산에서 자본주의 감가상각을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국내 순생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 그렇게 빼야죠. 국내 총생산에서 여기 나온 대로 하면 감가상각을 뺀 거니까 국내 순생산과 국내 순생산을 빼야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180에서 170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210에서 180을 빼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까 설명 나올 때 제가 안 쓰긴 했지만 이거 자체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결국은 뭐라 나와 이거 국내 총생산에서 이 총생산 자체에서 이렇게 감가상각 자체를 뺀 거 자체가 이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나온 거 빼면 되는 거죠. 거기서 가지고. 그래서 이거 비국 자체는 30인데 A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인 정답 1번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뭐 1번은 이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 그 다음 국민의 1인당 생산량 자체는 A국이 더 많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1인당 생산량 자체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 그 5문단 쪽에 보면 나왔죠. 5문단 쪽에 보면 분명히 맨 마지막에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인지 생산적인지 알고 싶다면 국내 총생산이나 아니면 국민 총생산을 1인당 생산량으로 한산해서 살펴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보기에서 중요한 얘기하죠. 이 표 바로 밑에 보면 A국과 B국의 인구 및 국경 내 자국민과 자국기업의 생산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A국과 B국은 인구 자체는 무조건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왜 A국이 더 많아? 분명히 국내 총생산이나 국민 총생산 자체를 1인종으로 한정해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량 생산자 자체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움직이면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순간 헷갈리네. 국민 총생산의 1인용 생산량은 A국이 더 많다.
이거 분명히 마지막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오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가 갖는 장기적인 저력을 측정하기에는 국민 총생산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1인당 환산을 할 때 국민 총생산 자체를 1인당으로 환산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A국이 210조하고 180조를 볼 때 1인당 환산을 해서 움직이면 A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인구 자체가 어차피 동일하게 나눌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GNP를 사용할지 GDP를 사용할지를 5번째 문단의 3번째, 4번째 줄에서 확인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 확인하고 마지막에 어떤 걸 환산하는지 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내 총생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총생산 갖고 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정답에서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한 나라 안에 국경 안의 부가가치의 총합은 비국 자체가 더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하고 연결되는 거는 뭘 봐야 돼? 아까 A의 두 번째 문단 나왔죠. 부가가치의 총합이라는 얘기가 국내 총생산과 연결되는 거. 그러면 3번은 GDP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DP가 A는 180조, B는 210조니까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저력이 높게 평가되는 국가는 비국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분명히 아까 어문단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뭐 갖고 하라 했어? 국민 총생산 갖고 하라 했으니까 국민 총생산이 더 높은 210조가 훨씬 더 저력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4번 B가 아니라 A로 바꿔야죠. 그 다음 마지막, 외국에 사는 자국민과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는 A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 사는 자국민과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도 다 뭐로 봐야 돼?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 국민 총생산 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맨 마지막 210조, 180조를 보면 A국이 더 높죠. 그러니까 5번도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 자체는 외국 기업까지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뭐 나타난 총합을 얘기한 거고, 국민 총생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까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수를 얘기한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재외교표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중국적으로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그거 모르는 것 뿐이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게 투표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 이중국적자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선거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 정답 4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를 이용할지는 그때그때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이거 지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지문 자체가 일단 그렇게 짧지도 않고 이거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원래 개념 자체 알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오래 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되고.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수명 오답 문제 몇 번 보고 볼게요. 그 34번, 4번. 맨 마지막 거 지금 볼게요. 마지막 거. 일단. 이거 44, 43 이렇게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두 번째 나는 수필이기 때문에 가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44번에 보기에 보면 나오죠. 이 시는 그리운 님에 대한 애틋함과 이번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함께 노래한 작품인데, 화자는 인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해서 강조한다. 동시에 특정자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그런 주제는 어쨌든 이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주제는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산마다 단풍만 저렇게 고우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근데 이거 의도대로 지금 방어 쓴 거 같고, 하늘의 빛만 저렇게 고우면 뭐합니까?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로 다 도망가 버리고, 하늘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오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헛짓이나요? 저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보기에 얘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줄 나오죠. 결국은
이 늦가을 자체의 풍경은 지금 설명대로 보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화자 자체는 현재 이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으로 보겠지만 이건 부정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게 맞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산 자체의 단풍은 아름답고 그 다음 하얀 억새꽃도 있고 물빛도 고운데 내 마음은 거지 같아. 왜? 님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좋은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질문. 자, 원수명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일부러 지금 비유적으로 쓴 거죠. 결국 초생딸 보면서 또 그대 떠올리는 거죠. 마른 지푸라 친 내 마음에 화연석기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져버리면 세상 길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 이별 상태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그 다음 화연석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초생딸 자체를 보면서 누굴 떠올려요? 임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이긴 하지만 이거는 좋은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부정적 상태를 얘기한 거니까. 자, 다시 질문. 저달 금방 져버리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병신같이 바보천지같이 이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내가 피어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도 없는데. 그러면 하얀 들국은 님이 없이 혼자 있는 자기를 비유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의 자연에서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자, 44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단풍과 물빛 등의 자연물과 대비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분명히 좋은 것들이니까요. 내 처지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 하얀 손짓은 당신을 향한 화자의 애틋한 정서를 자연물의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하얀 손짓 자체는 자기하고 연결되는데 님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 해봤자 당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손짓을 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립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초생딸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이별 상황에 막막해하는 화자와 동일시된다. 땡! 그대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대 자체를 떠올린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그 초생딸은 당신을 얘기한 거라고. 그래, 정답 3번. 그 다음 네 번째, 막막한 어둠은 마른 지푸라기나 하얀서리가 환기하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마른 지푸라기나 하얀서리는 자기의 현재 이별한 상태를 얘기한 거니까 내가 혼자 있는 상태를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 부정이에요. 그러면 정서를 심화하는 거 맞죠? 부정적인 정서. 마지막, 서리밭의 하얀 들국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이 놓인 화자의 처지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왜 부정적 상황이야? 님이 없는 상태니까. 이별 상태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정답 3번. 자, 43번은 적절한 것만 그냥 찾는 거니까 사실 다 없으니까 크게 할 게 없는 게, 그리고 이게 뭐라도 하나 걸리면 좋은데 1번, 3번, 4번, 5번 중에 뭐 하나 걸리는 정답이 없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대상행적을 제시하며 예찬한 태도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아니죠. 김군 얘기한 거, 김군. 이건 뭐 수필이니까 그냥 거기 나온 것만 찾아볼게요.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을 보세요. 그럼 정답 나와요. 김군은 만물의 마음의 스승을 삼고 있다. 김군의 기회는 천고의 역사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백합을 그린 그는 꽃의 역사의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한계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인이 하나가 될 것이고 벽의 공훈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이미 여기서 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고 공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김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들어가죠. 정답 2번. 나머지는 다 없어요. 얘는 이렇게만 풀어도 될 거거든요. 이번엔 스피드 되게 짧게 나와서 여기 내리게 없어요. 그 다음 이게 나왔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 34번 쪽 봐보세요. 이건 문제가 골때린 게 34번 문제가 정확하게 내용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36번을 보면 36번 하진 않을 건데 일단 여기서 보기만 봐보세요. 갈등 양상은 정비와 양기비와 황상 이렇게 갈등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다시 갈등 양상 이뤄보면 정비와 양춘과 황상 이렇게 되죠. 근데 양기비, 양춘 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씨 가족들이 정비 자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뒤에 보면 양춘이 황상과 갈등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양기배역은 안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황상도 드디어 눈치를 챈 거죠. 이 그냥 보기만 봐도 양기비가 나쁜 사람이란 걸 갈등 양상 1을 통해서 황상이 파악을 했구나. 이거든지 아니면 양기비가 일단 갈등 양상 1에만 나오고 2에는 안 나오는데 양춘 자체는 황상과 갈등하는 사이가 됐구나.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죠. 그리고 이게 중간부분에 줄거리는 있지만 앞에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의 줄거리만 좀 보고 이거 34번 좀 어디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중간부분의 줄거리 나오죠. 앞에. 양기비는 자기 아들이 독재로 사망하자 정비가 독사하는 걸 꾸민다. 그러니까 양기비는 나쁜 여자가 맞잖아요. 정비를 아끼던 황후는 사약을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정비를 구해주고 멀리 떠나도록 한다. 이후 정비는 아버지 정공과 중마고인 이시랑을 만나서 그의 집에 숨어서 지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뭐 이런 정도 내용이긴 했죠. 여기까지를 본다면 결국은 양기비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얘가 정비하고 대립하는 거고 그럼 정공 자체가 어쨌든 아버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보면 황후 자체가 조력자가 돼주는 거죠. 물론 이제 단결이면 나오지만 그리고 뒤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이시랑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인 그렇게 나오니까 계속 결국은 조력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전부 다 정비의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 큰 틀에 보면. 자, 34번의 1을 보면 양경은 정공이 죽은 걸로 생각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차시 양경이 정공의 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천만 후에 그 딸이 태자비가 된 보고 심중에 불만을 품고 생각해본다 라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를 이미 두 번째 줄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정공이 죽은 거 생각했다는 틀린 말이 된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태자는 평소 황상의 행동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황상이 나온 부분부터 다 읽긴 그렇지만 그 기억 정도를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면 기억이 나오죠. 너 같은 어린애가 무엇이라 하느냐, 답답을 하느냐, 황상이 웃으며 말하되 비연아, 너 무슨 말 하다가 어머니에게 혼남을 들었는가? 짐에게 자세히 말하라. 비영조 황상 앞에 엎드려 말하되 소저가 태자궁에 갔더니 정비께서 용포를 드리니 솜씨가 절미합니다. 황상이 다시 물어 네가 정녕 본 게 맞아? 희연이 말하되 청년단의 구령을 써나오니 용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황상의 속으로 깊이 생각하니까 태자에게 용포가 담지 않은데 용포를 주어 무엇에 쓰라고 하는 거지? 좀 수상해. 이렇게 했으니까 평소에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황상은 직접 용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죠. 그럼 3번. 이시랑은 정비가 태자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데 이미 알아요. 그게 오른쪽에 A 다음을 보면 나오죠. 정비가 크게 놀라며 말하되 이는 필경 양경의 소행이야. 어찌일시라도 지체하겠는가? 급히 달려와 천자 동물을 구하고 도적을 평정해야지.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니 시랑이 말하되 노신이 낭랑을 모셔가 황상과 태자를 뵙고자 합니다. 근데 낭랑이 뜻이 밑에 나오죠. 왕비나 귀족의 아내를 높여 부른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금 높였으니까 태자비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나오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비는 비관한 능력으로 황상의 위기를 이겨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연은 보지 않은 사실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다시 왼쪽 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을 더 봐보세요.
자, 6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즉시 양귀비궁에 들어가 남매를 비매덕게 상의해서 계획을 꾸민다. 1일은 하루는 양귀비가 태답이 친전에 이르니 정비를 맞아 예를 갖추며 양귀비가 하노되 황상이 태답이의 바른 솜씨를 보고자 하사 처부로 하여금 황룡당한 피를 정비에게 주어 3일 내로 용포를 지어 올리라고 하나이다 하고 촉금당 피를 내어놓으니 정비가 허리를 굽혀 황상의 명을 받든 후 주관을 내어 양귀비를 대답한다. 양귀비가 늦도록 앉아있다가 돌아와 즉시 자기 딸 비영공주를 불러 개교를 가르치니 뭔가 쑥덕쑥덕 속임수적인 걸 얘기하니 비영이 듣고 응답하고 장난전에 이르러 남문안을 마치고 황상 곁에 있다가 문득 양귀비더러 말 소자가 정비께 갔더니 정비께 용토를 짓더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한 거예요?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킨 대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조금씩은 내용을 바꿔줬고 이 문제를 굳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3 문제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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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왼쪽보다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지 자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구성으로 움직여줄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줄거리 같은 거 있거나 중력분의 줄거리가 있으면 이거 되게 신경 쓰고 보긴 해야 돼요. 물론 그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36번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34번 같은 문제가 보통은 지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문학에서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수필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시간을 줄여갈 수 있는지가 80분 안에 이걸 다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올해 6월달 고3 문제는 내용성 문제를 적게 하고 전개 방식 문제를 많이 깔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서로 비교하고 있다, 뭐 내적 갈등이 있다, 외적 갈등이 있다, 아니면 뭐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 아니면 공간이 이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좀 쉬운데 일시성 문제를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전개 문제를 다 없애고 한 10문제 정도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보다는 아까 41번이나 뭐 34번이나 이런 식의 형태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앞으로 우리의 관건.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아마 모의고사 볼 예정인데 왜냐면 9월 2일날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번에 좀 빠르게. 그래서 그 앞주에 한번 보긴 할 건데 일시성 문제를 조금 대거 표준화 문제도 지금 문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사실 못 풀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런 거는 시간 안에 풀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일단 할까 지금 고민 중. 절반 정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고민 중. 근데 얘보다는 좀 어렵게 되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이거만 적어요.